물리는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경험 있어요? 처음이다 생각하고 갈게요. 처음이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고. 괜찮을까요? 하루 종일? 일단,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험 나올 양은 다 넣어놔서 책이 되게 두껍죠. 저는 양을 다 넣어놨어요. 왕창.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일단 하고, 나중에 7월 달에 빠진 부분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는 게 있더라도, 나중에 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시작해 봅시다. 제가 풀수련이라고 이제 기본 과정을 개강을 하는데, 사실 물리는 이론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 수업은 이제 이론 중심으로 나가고, 아마 워크북이라는 문제집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은 프린트로 일단 요 수업을 듣고 그 내용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일주일 지나면 저는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잘 따라오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끝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볍게 강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 필수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할 거예요. 전체 강의. 이건 이론 중심이고 2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나중에 7월 달에는 이거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빠진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갈 텐데, 그 나머지 부분을 여기서 좀 채우고 기출을 할 것 같아요. 그 기출 중심으로. 그 기출이 24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작년 해보니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기출을 싹 정리하고, 나중에는 뭐 9월 달엔 뭐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이렇게. 쭉쭉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업의 목표가, 물리가 사실은 뭐 목표가 다 있을 거예요. 5개 이상 맞고 싶다. 다 맞고 싶다 이럴 수 있는데, 전 최소한 8개를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8개를 커버할 정도의 수업 내용을 가져가고, 물론 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뭐 8개를 다 맞겠다 그건 아니고, 충분히 문제를 통해 연습이 필요한데, 일단 수업에 관계된 내용은 한 8개 정도 커버하는 걸로.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설명을 막 할 때, 암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식 같은 거 막 써서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고, 제가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할 텐데, 그 정리만 체크해 놓고, 이 시기 되게 중요한 시기구나 정도만 하고, 나중에 시험 같은 거,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오픈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보통 암기를 해야지만 나중에 되겠지만, 지금은 계속 들여다보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끔 하는 게 나중에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워크북에 대한 문제를 꼭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다양한 지문이라는 얘기는 그 문제가 객관식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지만, 그냥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으면 제가 밑에다가 되게 많은 지문을 깔았어요. 1, 2, 3, 4.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우리 시험은 한 문제만 물어보지만 여러 개를 다 물어볼 수 있게끔 쭉 깔고, 요 번호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진행하는 내용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배웠던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으로 복습하는 정도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 보세요. 문제. 그리고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부담은 아니고 이렇게 시험 보고 좀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해보고, 제가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지 좀 확인도 할 겸. 그래서 날짜나 시간은 언제 할지는 나중에 또 정해보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렇게 그 문자로 써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필기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PDF를 떠서 드릴 거예요. 어디가 공유할 거예요. 이렇게 링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을 이렇게 본인이 좀 필기를 하겠죠. 조금이라도 하고 칠판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때 필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특별히 뭐 여기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졸리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야. 조금씩.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 저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수업 끝나면 뭔가 PDF가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보통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번호가 나와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너무 굴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1번 뭐 구하고 2번 뭐 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나오는 걸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출을 보다 보면 올해는 뭐 얘는 1번을 물어봤지만 다음 연도는 3번 같은 걸 물어볼 수 있어서 그냥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걸로. 그리고 번호를 따라가면서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한 주 끝날 때마다 한 최소한 20개, 30개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끝나면 뭐 틈틈이 심심할 때마다 하루에 한 3, 4개 정도를 풀어보고 그럼 한 5일치 하면 거의 계산이 안 나네. 한 4개 정도 5개. 하루 5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정도 해결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리셋되고. 자, 이론 정리는 일단 필기 노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거 굳이 필기 같은 거 정성들이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체크만 합니다. 체크. 본인이 알아서 좀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리가 어렵죠? 이거 물리가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수능 때도 선택하지 않았고 어려워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최소한 뭐 5개 이상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좌 부분만 봐도 되고 그래서 뭔가 암기하고 막 이렇게 식을 대입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통해서 자꾸 연습해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익숙해지면 좀 문제가 잘 풀리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 중간에 제가 이런 박스를 칠한 게 있을 텐데 이 색깔로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기 노트가 뜨면 이 박스식만 쫙 정리해봐도 돼요. 문제는 뭐 항상 이렇게 요 오픈북 중요한 거 오픈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리가 자신 있으면 다 풀면 되지만 자신 없다 그러면 책을 펴놓고 찾아가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를 느끼면 그 식이 익히게 되면 그게 나중에 암기가 될 겁니다. 오답 같은 거 정리하고 막 다시 잘하실 겁니다.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윌비스 홈페이지가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제가 질문 같은 거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자료 여기다 올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시다가 안 되면 여기다 질문하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일단 책을 좀 보세요.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쉼없이 달릴게요. 쉼없이. 최대한 집중하시고 잘 보세요. 자, 일단 물리학 기초라고 하는 챕터 1에 보면 이거는 시험에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물리를 이해하기 좋은 툴이에요. 수학적인 툴. 미리 한번 익혀놓으면 나중에 계산을 하거나 이 안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모았습니다. 일단 단위화 차원은 숫자 계산이 나올 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접두사가 붙죠? 뭐 파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뭐 500 미터가 아니고 앞에 L을 써놔요. 나노미터 이렇게. 그 나노란 말이 뭐냐? 여기서 찾아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피코라는 것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나노, 마이크로, 밀리 정도. 그러니까 계산할 땐 500이 아니라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를 계산해서 대입한다. 특히 올해 시험 문제 중에 9번, 10번이 현대물리 문제인데 현대물리는 마지막에 계산 문제가 막 등장해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할 때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앞에 붙어 있는 거. 근데 왼쪽은 커지는 건데 보통 커지는 건 잘 안 나와요. 뭐 양자역학이다 그러면 원자 단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되게 작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너무 열심히 듣지 마세요. 이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 공식 같은 걸 한번 쫙 정리해 놓고 공식을 보다 보면 뒤에 단위를 씁니다. 이제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3 이렇게 간다고 문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숫자고 뒤에를 단위라고 하는데 이 단위를 보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그래서 뭔가 시험장에 딱 갔는데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잘 기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고 공식을 떠올려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뭐 속력, 힘, 운동량, 토크 이런 것들을 한번 식을 쭉 써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단위가 구성되는지 그리고 공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벡터와 스칼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방향 있는 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 그래서 쉽게 여기 뭐 3 더하기 4는 7 쓰는 건 이제 크기만 계산하는 거고 3 더하기 4를 방향을 고려하면 이렇게 7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분리는 벡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향 있는 거. 하나씩 예시를 볼게요. 크기만 있는 스칼라 같은 거, 요거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온도 같은 거 봅니다. 온도에 영하 20도하고 영하 10도가 있으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크기예요.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크냐 하면 얘가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하 20도가 밑에 있고 영하 10도가 위에 있으니까 크기를 보기 위해서 절대값 취하면 안 돼요. 이 부호 자체도 크기가 됩니다. 이거 좀 생각하시고 특히 에너지 중요합니다.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현대 분리에 가면 여기 플러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수소원자라 하는데 이 녀석이 껍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화학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껍데기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전자 에너지를 구해요. 마이너스 13.6입니다. 뒤에 생략.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3.4가 떠요. 이렇게.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둘 중에? 여기 있는 것보다 요 2번째 있는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부호도 우리가 이거를 날려서 막 절대값 취해서 크기만 뽑는 게 아니고 이 자체도 크기가 돼요. 크기.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전자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게 되니까 남는 것만큼 막 내보내야 돼요. 빛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마이너스다. 크기의 정보가 있다. 이 정도 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향 있는 벡터라는 성질은 여기 크기와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호 같은 건 항상 방향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V라 써요. 숫자 쓸게 3 이렇게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 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마이너스는 왼쪽 간다는 얘기다. 그러면 크기를 비교해봐라면 절대값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있는 것들의 어떤 부호 결정은 다 방향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려면 이걸 제거해야 된다. 거. 물리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 방향이 포함된 거. 자, 쭉쭉 갈게요. 그 다음에 방향이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방향은 보통 여기 있는 각도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내려서 상함수 만들죠.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 계산기가 없으니까 많이 나오는 건 이런 30도, 45도, 60도가 있다. 정도 보고 쭉쭉 갑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방향이 달려있는 것을 더해줄 때 이걸 이제 개념 익힐 때 중요합니다. A가 여기 달려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방향의 크기. B가 여기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더할 땐 여기를 붙여놓고 A를 갖다 붙이고 B를 붙여서 평행하게 만들어서 쭉 대하는 거. 이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대각선을 찾아가는 거. 쫙 긋는 거. 이런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개를 더할 땐 좋아요. A, B, C, D. 굉장히 많은 걸 더할 땐 요거 끝날 때 시작하게. 이렇게 끝날 때 시작하게 쭉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때 시작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게 생략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확 거버리는 게 이렇게. 이게 최종 답 합이 돼, 합. 그래서 보통 시험은 거의 두 개가 나온다. 두 개. 두 개 정도 하는 방식. 이 정도 하나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다음. 여기 뭐, 물리 얘기 아닙니다. 그냥 지루하지만 쭉쭉 볼게요. 델타 K. 델타 되게 중요해요. 델타. 이렇게 쓰는 거. 이걸 의미가 뭐라 읽어요? 델타의 기호는? 변화죠, 변화. 그래서 마지막에서 처음을 항상 빼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델타의 정의예요. 그리고 델타 뒤에 K를 붙이고 X를 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크기가 방향이 제거되어 있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때 여기는 방향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K 마지막 K 처음 이렇게. 그래서 K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라 부르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 불러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K가 마지막에 30이었어요. 처음에 10이면 20이 되고 이때 20의 요 부호가 중요해요. 요거 우리 뒤에 크기를 다루는 것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20만큼 증가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뜨면 그 크기가 20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증가 감소를 따질 때 델타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써야 돼요. 마지막, 처음 이렇게. 요 뒤에 방향이 달려 있으니까 방향이 달려 있는 것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막 빼면 안 되고 벡터를 통해서 빼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는 산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향이 고려한 걸 빼야 하기 때문에 그냥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그 밑에 그림 보면 이것도 벡터차는 방식. 여기 보면 A하고 B가 있습니다. 저기 A가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여기 B가 있었어요. 그러면 A에다가 B를 빼버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A에다가 더하기를 만들면 빼기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B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마이너스 의미는 방향을 뒤집으라는 얘기니까 이걸 뒤집어요. 빼기 B를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꼬리를 물게. 그러면 최종 이놈아가 이제 A 빼기 B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벡터 빼기가 물리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색깔은 잘 기억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이 방법이 뭐냐면 얘는 두 개 붙여요. 이렇게. 그 대각선을 찍 긋는 게 더하기고 빼기는 요 뒤에서 앞으로 거버려요. 그러니까 B에서 앞으로 거서 여기 B가잖아요. B에서 앞으로 긋는 거예요. 이게 빼기 B. 그래서 앞으로 뭔가 방향이 달린 걸 뺄 때는 여기 순서 1번 두 개를 붙여놓고 2번 뒤에서 앞으로 긋면서 찍 거버리면 벡터 빼기가 나옵니다. 오늘 뒤에 몇 번 써먹을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다시 가서 앞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왔어. 여기 보면 만약에 여기에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위치가 있어요. X를 표시한 거야. 그럼 물체가 여기 있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 길을 따라가요. 도착했어요.
이렇게 운동장에서. 그러면 처음에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 이 패스를 따라갑니다. 이걸 좀 이따 이동거리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걸 쓰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줄여서 위치의 변화량인데 줄여서 변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는 두 개가 붙은 상태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거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긋는 거예요. 이렇게 거야 돼요. 이렇게. 이게 변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변이와 이동거리 차이가 요 벡터 차이가 나옵니다. 이 이동거리는 요 라인의 이동거리라 그래요. 이동거리. 변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쭉 가라. 이렇게. 그래서 델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요거 중간에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다 생략이 돼요.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서 마지막 어디로 갔는지만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델타는 우리가 물리할 때 연력화, 화학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상태함수라 그래요. 델타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중간을 빼고 계산해도 돼요. 처음과 마지막만 쓰겠다. 가장 대표적인 역학에서는 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 자, 더 갑시다. 쭉쭉. 요거 됐고. 그리고 이제 분해할 일이 생겨요. 분해요. 이게 이렇게 생긴 놈을 요걸 가져야 되는데 요 A가 방향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애매하니까 요거를 이제 지워버립니다. 그 두 개를 뽑아요. X 성분, Y 성분 이렇게요. 그러면 중간에 있던 건 날리고 X끼리 뭔가 벡터로 더하거나 Y끼리 벡터로 더할 수 있어서 애매한 것은 성분을 쪼갠다고 얘기해요. 요거 예를 들면 물체가 떨어지는 요게 웨이트라고 중력을 받고 있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실제 이 물체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일로 가요. 빗면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힘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전부 다 쓰이지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 요거 의미 없네. 그럼 두 개로 쪼개자 이거야. 요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달려 있는 것은 그 벡터 합의 반대 방향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하면 합하는 거니까 요거를 지우고 두 개를 뽑아내는 거. 그러면 얘와 얘로 나눌 수가 있고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냐? 뭐 나중에 오면 또 힘이 나타나야 된다. 다른 거. 그래서 분해라는 것은 뭔가 방향이 달려있는 벡터를 좀 쉽게 설명하는 방식.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쪼개는 방식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 미분적분 이런 건 잘 안 되죠? 미분적분 이게. 우리 물리도 시험 문제 풀려면 적분은 좀 할 수 있어요. 조금. 아주 약간 적분은 필요한데 그 미분적분에 대한 기초 버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공식을 만들어요. 물리 공식을 처음에 정의하게 되는데 그 공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반별입니다. 항상 공식은.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럼 굉장히 빨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작아질수록 빨라진다 하려면 시간은 작을수록 커져야 돼요. 시간은 작을수록 커진다. 작아지는 거 밑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 때, 정의할 때 y는 클수록 a가 커지고 x는 작을수록 a가 커진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배치해야 되고, 예. 근데 b 같은 경우는 둘 다 커지게 한대요. 우리 앞으로 경험할 공식은 이게 다예요. 물리 공식은 나누기냐 곱하기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누기의 버전은 요로바가 작아질수록 a가 커지는 경우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x가 커질수록 b가 커지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요 밑에는 시간이 막 들어와요. 시간이 작게 걸릴수록 효율적이다.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공식은 나올 때마다 정의 방식을 좀 기억하는 게 좋고, 요거를 따라가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기울기 찾는 거고, 요걸 따라가면 면적을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A를 정했는데 나누기로 정의됐으면 기울기 구했는데 이 기울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울기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면 여기다 점을 딱 치잖아요. 이렇게. 이 점에 접하는 라인을 딱 끊는 게 기울기예요. 색깔이. 이 점, 기울기, 이 점, 기울기, 이 점,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숫자를 해보니까 뭐 플러스 0.5,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런 식의 기호를 씁니다. D가 붙어 있는 건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 한 점에 접선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미분 버전이고,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올라가요. 쭉.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요. 마이너스, 뭐, 플러스 0.5, 1, 2.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때리죠. 이렇게.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은 구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도 점수 평균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몇 명의 평균이니까 항상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는 얼마나 올라갔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래서 문자 기록이 2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델타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의는 요 한 점에 대해서 보는 거냐, 두 점에 대해서 평균을 때리는 거냐에 따라서 식의 구성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기울기를 갖는 미분 버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쓸 거예요. 뭐 수학이 좀 괜찮으면 막 위에 거 막 쓰겠지만 그냥 밑에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델타를 좀 작게 하잖아요. 이렇게. 델타의 폭을 작게 하면 점으로 갈 테니까 델타와 D의 차이는 이걸 작게 하면 D로 갈 거야.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대신에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얘랑 차이 델타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과정을 다 무시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두 점을 연결해서 지금 이거분에 이걸 하면 이 직선을 만들어요. 이 기울기, 평균 기울기. 근데 이 직선의 그래프는 이게 오목하든 이게 볼록 중간에 하든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두 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델타가 들어간 것들은 이건 다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식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물리하고 싶죠? 아직 물리하고 싶진 않지 뭐. 일단 여기 면적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바꿔서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한 방에 안 되니까 아주 잘게 쪼개서 더 해야 돼요. 밑에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쌓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 타고 하나 이렇게. 여기 잘게 쪼갠다의 표시가 이렇게 쓰죠? 잘게 쪼갠다 x를 이렇게. 그리고 y를 곱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작은 직사각형. 이거를 쭉 더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적과는 적분한다 그리고 이건 면적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면적은 이 면적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이제 뭘 쓰냐면 쉽게 하려고 이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면적과 똑같은 면적이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을 거야, 막 조그맣게. 그럼 직사각형 면적이 되니까 이거는 값이 올라갔지만 평균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요거보다 같은 말 y의 평균에 곱해요. 이렇게. 이거는 요 내부의 면적을 구하는 거고 위에는 실제 면적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곱하기로 되는 것들은 다 적분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막 험악하게 막 이런 거 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델타 쓰면 델타로 이렇게 정의해서 기울기를 찾거나 혹은 요 델타를 곱해서 면적을 찾거나 이렇게 정의할게요. 좀 더 이제 한 7월 달쯤 되면 막 인테그랄 기호 써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여기 나누기와 곱하기 정도로 그래프에서. 자, 다음 갑시다. 지금 이 정도 괜찮죠? 스피드 쭉쭉 갈게요. 쭉쭉. 여러분 뭐 이건 뭐 여러분 무시한 것도 아니다. 일단 갈게요. 쭉쭉. 면적 구하기 이런 거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있어요. 문자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 t가 있고 뭔지 모르지만 v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기울기 찾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면적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을 막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가 뜨면 면적과 기울기 중에 이거는 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간분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어. 나중에 가속도가 되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따가 정의할 겁니다. 요거는 A라고 정의하고 요거는 위치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요 나누기 곱하기 처리되는 요 식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와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한다. 올해 문제 3번이 있는데 3번이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 이렇게 말로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학 문제는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림 보고 해석하고 그림이 없는 문제들은 뭔가 시간을 물어봐, 속도 물어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 하나를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결정해서 풀면 쉬워요. 할 때. 자, 갑시다. 실제 물리 갈게요. 이 물리. 자, 여기다 번호를 쓰겠습니다. 202, 208, 자, 2018, 2021 이렇게 2006, 2011, 4, 2019 다 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뭐 매트 있지만 그냥 물리 기출은 연도로 할게요. 연도 딱 직관적으로 뜨게. 그래서 이 운동학 파트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책은 있죠? 이거 이게 이제 올해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 문제.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나오다가 지금 18, 19, 그다음 생략되고 24가 있고 그래서 지금 챕터 2에 있는 운동학 파트를 좀 잘 정리하고 까다롭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한 개가 꼭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일단 오후에 할 때 한 개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해 시험 문제는 오늘 하는 내용에서 2개가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좀 바짝 긴장하겠죠. 이게 중요한 파트구나. 그래서 기출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리 기출은 나름의 깔끔해요. 그래서 막 진짜 이상한 거 전혀 엉뚱한 걸 갑자기 확 내는 경우도 없고 옛날에 전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10개 중에 6, 7개 정도는 무조건 따라가요. 이렇게. 비슷하게. 근데 물어보면 약간 다르게.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진 게 한 2, 3개가 있는 거고 대부분 한 6, 7개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2024가 제일 쉬운 문제 같기도 해요. 내가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오늘 잘 정리해 보시고 오늘 이제 남은 오전에 이걸 다 끝낼 거예요. 여기요. 하나씩. 자, 이제 달려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물체의 운동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체가 출발을 하고 여기에 도착을 한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 패스를 따라가고 이렇게 패스를 따라간대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 과정을 다 고려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자, 그렇게 정의하는 걸 이동거리라 그래요. 이동거리. 이 색깔만. 보통 문자를 B를 씁니다. 이동거리는 방향은 없어요. 그냥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거리 막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동쪽과나 서쪽과나 움직이만 하면 그 거리가 계산되는 거. 그래서 이 이동거리는 어딜 가냐 과정이 중요하고 이건 방향이 제거되어 있는 스칼라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 델타 붙어 있는 거, 이거 변이라 부르는 거. 변이는 이렇습니다. 강조할게요. 방향까지. 그래서 여기서까지 그냥 거버리는 거예요. 델타의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긋다 보니까 이 화살표가 등장해요, 항상. 이 화살표, 이거 중요하잖아요, 화살표. 이동거리 화살표는 중요하잖아요. 이동거리는 그냥 길이만 계산하는 거예요. 어느 길이를 갔는지. 근데 변이는 화살표가 등장해서 이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물체가 옮기는 정보를 두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갔구나. 근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 그냥 중간을 생략하고 확 거버리는 변이가 있고, 중간을 따라가는 걸 다 고려하는 이동거리 개념이 있다. 근데 미국 애들이 물레를 만들면서 서양 애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이에요. 그냥 확 거버리는 거. 그래서 이동거리보다는 변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탁 먼저 넣어놓고, 변이와의 차이는, 이동거리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크기와 방향 중에 방향은 없다.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이 기초대를 가지고 실전 갑니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잘 나와요. 시간이 올라갑니다. 시간. 여기다 위치를 표시했어요. X라고 할게요. 시간은 T. 여기서부터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시간이 3초가 흘러요. 3초.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하자. 이렇게. 그러면 물체는 이 X축을 따라 움직이는 건 직선을 따라 왔다 갔다. 사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요. 점을 찍어봐야 돼요. 출발점 여기. 1초일 때 여기 있어요. 2초일 때 여기 있고 3초 여기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물체가 움직이는 건 X를 따라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쭉 갔다가 이렇게 후진해서 여기까지 도착한 거야. 이렇게. 이게 물체가 하는 실제 운동 궤적이 돼요. 쭉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럼 이동거리라는 개념은 이걸 다 고려해야 돼요. 0부터 2, 1 해서 3 나오고, 그 다음 변이가 중요한데, 변이는 굳이 그렇게까지, 변이는 출발 도착이니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중간을 생략해 버립니다. 뭐, 갔다가 왔다 중요하지 않고, 변이 개념은 이전과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구나.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이 플러스는 방향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물체는 하나지만 설명하는 방식이 이동거리 3m, 변이는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나눠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눈다가 이제 기울기 찾는 거고,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야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더 크게 만드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빠르기구나 해서 속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에 대한 변이와 이동거리에 나오면 여기다가 시간을 포함시켜서 빠르기를 속도를 정의하는데 그게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속력과 속도 이렇게. 자, 이건 이동거리가 등장하고 이건 변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동거리는 속력이라 부르고 변이는 속도라고 불러요. 제가. 그리고 변이는 중간에 델타가 있으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과정이 중요하고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가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쭉쭉 갑니다. 그래프가 그래프.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델타를 쓰잖아요. 이렇게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시간 나눈 걸 속력과 속도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델타가 들어가니까 이 델타는 평균의 의미가 있어서 평균을 붙여요. 이렇게. 평균 속력, 평균 속도의 정의는 이게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요. 시간분의 뭐 이렇게. 그래서 요 평균의 의미는 델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속력의 정의는 이동거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짝을 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거리 아까 구한 거에다 시간을 나눠요. 3초면 3초분의 얼마 이렇게 하면 속력의 평균값이라고 부르고 변이에다가 시간 나눈 건 속도의 평균값이라고 불러요. 등연히로. 그럼 그래프에서 이제 지금 보면 요 그래프 라인을 따라가 볼게요. 요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갑니다.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크기가 같죠? 이렇게 뭔가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출발과 도착을 거도 같고 과정도 같아요. 이런 경우는 항상 이동 거리 변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는 경우라면 얘는 누가 더 커요? 여기서? 당연히 얘가 큽니다. 이동 거리가 이렇게 과정이 포함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물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동 거리하고 변이가 차이가 안 나거나 차이가 나거나. 이 그래프는 이동 거리하고 변이가 차이 날까 안 날까요? 이건 나지 않죠? 쭉 가기만 해요. 쭉 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동 거리와 변이의 차이가 없으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아요. 두 개가. 자, 그 다음 그래프. 옆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하면 갔다가 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얘와 얘가 차이가 심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 파트에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동 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커요. 이렇게. 여기를 시간을 나눈 것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 두 개가 차이가 나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항상 얘가 더 크게 되겠네요. 평균 속력이. 그래서 이런 방향을 보면 갔다 돌아오는 케이스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아직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조금씩. 자, 다음 됐죠? 쭉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평균에 이 델타를 좀 아주 작게 하면 점으로 가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 점을 찍고 기울기 착착 그리는 게 우리가 시간의 점이니까 순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평균은 길게 펼치는 거야. 전체 시간, 델타. 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간의 순간이니까 점을 찍는 거고 보통 이걸 생략합니다.
순간속도, 순간속도 이런 걸 빼고 그냥 속도와 속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다시 물체가 이래 가요. 이 점에 여기까지 간대요. 이건 오랜 시간을 끄는 거니까 평균값을 정의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이동거리의 변이가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순간 개념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지나요. 이게 짧은 순간이에요. 휙 가는 순간.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라는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크게 보면 차이가 안 나요, 항상. 그러니까 짧은 순간은 이동거리 변이의 차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도와 속력이라 부르는 순간 속력, 순간 속도는 차이가 없어요, 크게. 단지 차이 하나는 이건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좀 험하게 보는 시기의 의미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돼요. 이렇게 정의할 때. 처음에 정의할 때 막 이동거리 변이가 차이가 크니까 속력과 속도가 막 달라지는데 그건 평균의 의미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도의 방향을 떼버리면 속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실제 예를 들어서 기울기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1 플러스 한 4로 하겠습니다. 기울기에 0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렇게 요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니까 여기다 그린 겁니다. 플러스 1 플러스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표시하는 게 다 속도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는 부호를 떼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거를 제거하면 이거는 속력이 정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방향이 있다 없다의 차이밖에 없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 둘의 크기가 차이 날 때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방향이 돌아갈 때. 할 때는. 시간, 작은 등속도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크게,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시간, 속도 쭉 가요. 자, 속도의 정을 쓰겠습니다. 쭉 있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기울기가 속도가 돼요. 시간, 위치, 기울기가 속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식을 좀 바꿔요. 이렇게. 항상 나누기는 곱하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그래서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라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잖아요. 속도와 시간은 면적이 돼요. 면적의 정의가 위치 변화 변이가 됩니다. 델타 x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속도가 정의되면 이거를 내려서 곱하기를 만들어서 면적을 찾을 수도 있다. 두 개. 이 앞에 있는 미분적분이지만 그냥 뒤에 거 본다 이거. 요거랑 이건 차이.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겠죠? 일정하게 쭉 가요. 딱 잘라요. 여기서 면적을 구해요. 이렇게. 그게 위치 변화가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쭉 그립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 기울기는 이거 하고 이게 속도가 돼요. V 이렇게. 두 개. 등속도기 때문에 달라지면 안 돼요. 등속도. 이거. 자, 그리고 등속도에서 시간 결정이 중요합니다. 등속도는 일정한 크기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재면요. 그냥 심플해요. 이렇게. 속력분의 거리가 안 됩니다. 시속 100km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km로 가고 있다. 근데 거리 자체가 200km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확히 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속도분의 거리를 쓰는 건 일정한 속도일 때 가능합니다. 이따가 이제 중력 정도 가보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게. 지금은 여기 딱 네모라서 이렇게 네모니까 면적을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지니까 시간은 이거분의 이거 그렇게 볼 수 있다. 쭉 갑시다. 이건 등속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방향이 바뀌니까.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휘게 되면 이거는 역은 가능합니다. 같은 크기로. 근데 방향이 바뀌니까 등속도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차이. 이제 오른쪽 할 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봅시다. 이게 그림에서 문제에서 물체 두 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두 개가 등장하면 우리가 봤을 때 물체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내가 올라타는 순간 내가 물체 안에 들어가면 물체가 한 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밖에 보니까 자동차 두 개가 지나가요. A, B 자동차가. 그럼 물체가 두 개로 기술해야 돼. 뭔가 식이 두 개가 막 써지는데 내가 A에 타게 되면 B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럼 한 개밖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가 등장할 땐 그 물체 안에 타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식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기차, 지하철이 움직일 때 타는 순간 자기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 관찰자는 정지 상태를 느낀다가 포인트예요. 알지 못해요, 전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림 보겠습니다. 자동차 A, B, C 세 개가 있는데 A는 왼쪽 10, 오른쪽 20, C는 30으로 가요. A가 봤다. A가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가 타고 있으면 밖에서 보면 A가 가는 거지만 여기 타고 있으면 자기가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 옆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걸 보이니까. 그래서 요 탄 사람은 자기가 정지 상태를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 정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만 만들면 안 돼요. 나를 지웠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읽어요. 읽으니까 A가 정지로 B를 보니까 이만큼이 보입니다. 이거를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 그래요. 상대적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지면에 봤을 땐 A가 10, B가 20으로 보이지만 A가 봤을 땐 A는 가만히 있고 B가 오른쪽 30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실전에서 이게 A를 정지하고 B한테 10을 더 이런 거 의미 없고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게 B의 속도죠. 상대방 속도고 요건 누구냐면 여기 A의 속도예요. 이렇게 A의 속도가 왼쪽으로 갔는데 이건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의 속도를 뒤집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A가 본 B의 속도는 B 빼기 A가 돼요.
이렇게. 여기가 관찰자예요. 이거를 딱 박스를 치면 이거. 아까 했던 그겁니다. 벡터차가 돼요. 벡터. 방향 빼기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빼기 관찰자. 요건 상대방. 이렇게. 밑에 연습. B에 대한 C의 속도라는 얘기는 B에 대한 B가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를 정지시키는 작업이 상대 속도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관찰자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상대방 너의 속도에다 나의 속도의 효과를 빼버릴게. 그럼 상대방 얼마냐면 15예요. 빼기 B는 20입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로 보여요. 이렇게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상대 속도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던데. 자, 이제 갈게요. 요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네. 이렇게. 결국 상대적인 속도는 관찰자가 정지시키고 상대방한테 효과를 막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시험장 버전이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험장 버전은 관찰자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면 빼야 돼. 상대방에서 상대방 속도에 관찰자를 빼는 벡터차 작업을 통해서 빠르게 계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B가 A를 봐요. 이렇게 식을 또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요 앞에가 상대방, 뒤에가 관찰이에요. 순서 보세요. 그냥 B, C, B 빼기 C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B가 요래 갑니다. C가 이래 가요. 이렇게 평면에서 여기서 B가 C를 본대요. B를 죽이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점을 딱 찍고 B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다 C를 표시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벡터차는 긋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두 개를 붙인 다음에 내가 관찰을 해서 긋는 건데 관찰자의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관찰자가 C니까 C에서 B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요게 요거. 이게 C가 바라본 B의 속도, C에 대한 B의 속도 이렇게. 그래서 아예 이런 벡터차 작업을 통해서 실전에서는 빠르게 탁탁탁 답을 찾아간다. 이것도 하나 이렇게. 바로 예를 들어보죠. 자, 갑니다. 눈이 많아요. 빗방울,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우산을 좀 내려야 됩니다. 살짝 비 안 맞으면. 그래서 밖에서 보면 비가 내리고 밖에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비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 그래서 요 관찰자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점을 찍고 표시할게요. 관찰자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B가 내려요. 상대 속도는, 이걸 찍을게요. 상대방 B를 사람이 봐요. 이렇게. 사람이 B를 보는 거니까 정확히 긋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있고 B를 여기를 보는 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우산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맞게. 그래서 항상 이 빼기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누가 누구 보냐 할 때 그 속도를 정확히 표시해 놓고
관찰자의 상대방을 거버리면 그게 상대 속도가 된다. 갑니다. 자, 이게요? 네.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수평선상에 우산을 몇 도로 내렸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알잖아요. 사람 속도를 알아요. 그럼 비의 속도를 물어봐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탄젠트로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분의 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각도 넣고 사람 넣으면 여기는 비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 자, 이런 건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하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은 아이고. 강물 요 개념만 딱 하고 잠깐 쉬죠. 이게 강물 문제는 기출이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강물. 이제 배가 이제 이 강에서 배를 몰아서 강을 건너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기 있는 이 속도가 물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배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배는 요 뱃머리가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건너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이렇게. 근데 물에 떠내려가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 배가 가려는 방향, 속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물이 얹혀지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거예요. 강물에다가 배의 속도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냥 건너갈 거예요. 똑바로. 근데 여기서 요거 합. 이렇게. 배가 가려는 이 속도에 꿀이 딱 더해지니까 이게 벡터합이죠? 이게 실제 배의 속도가 돼요.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고, 이 방향으로. 요 하면 합. 이렇게. 그러면 이 배를 모르는 사람은 이 건너편에 선착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몰면 떠내려가니까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정확히 여기 도착하고 싶다. 이 자리에. 똑바로 건너고 싶다 그러면 배를 이 방향으로 몰아야 돼요. 약간 꺾어서 이렇게. 약간 상류쪽으로. 그래서 뱃머리 방향을 봐야 돼요. 이렇게 배를 몰고 물이 떠내려가면 이렇게 건널 수 있어요. 똑바로 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 이런 거요. 요 그림 딱, 이름. 이거 이제 뭐라고 붙이냐면, 요거 봅니다, 요거. 결국 이래 건너요. 이렇게. 이름을 최단 거리로 건넌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강을 건널 때 가장 짧아진 거리를 똑바로 건너는 거죠. 이렇게만 휘어져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최단 거리를 건너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를 몰아야 돼요. 꺾인 상태로 쭉 건너가요. 이렇게. 이걸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라고 그러고, 이 왼쪽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이름을 이제, 이거는 일단 이름만 써드릴게요. 이거는 최단 시간으로 건넌다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가장 짧은 시간으로 건너고 싶다. 근데 왜 이게 최단 시간이냐? 시간의 개념을 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시간만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시간. 이렇게. 우리가 배가 등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5로 가요. 이렇게 속도가.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등속 운동의 시간의 개념은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거리가 S입니다. 이렇게. 이 거리를 알면 이 거리에다가 5로 나누면 이건 시간이 돼요. 몇 초 만에 걷는지. 근데 잘 보니까 이 거리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 강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100m래요. 이렇게. 아까 이제 했던 그 쪼개는 방식. 이 5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걸 쪼개봅니다. 이렇게 쪼개니까 얘가 3이 나왔고 얘가 4가 나온 거예요. 3, 4, 5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더 생겨요. 이렇게. 결국 이 5라는 것은 사실 이 방향으로 y 방향이 있고 이 방향으로 x 방향이 합쳐진 거예요. x, y가 s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식이 뭐가 딱 뜨냐면 x 방향으로는 3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y 방향으로는 정확히 4로 가는 거예요. 분해해서. 여긴 지금 5입니다. 요거. 지울게요. 여기는 5가 들어가요.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5방향 S, 3방향 X, 4방향 Y 이렇게. 결국 강을 건너는 시간, 이게 기준이었는데 결국 강을 건너는 시간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Y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25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강을 건너는 시간은 Y 속도를 결정한다. 일단 먼저 기억하고 Y성분 갈게요. Y성분. 자, 그러면 강을 건널 때 가장 빨리 가려면 이거를 키워야 됩니다. Y성분을 크기가 크게 할수록 가장 짧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최단 시간의 방식은 이때가 보세요. 이때가 지금 보면 이쪽으로 배를 몰잖아요. 그러면 Y 성분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이것의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배물 이 방향이고. 근데 배를 이렇게 몰면 물은 X 성분이니까 Y 성분이 다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이 이 올라가는 Y 성분의 크기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아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약간의 각도를 꺾으면 이 속도에 Y 성분은 작아진다. 근데 똑바로 건너려고 배를 출발시키면 Y 성분은 최대가 된다. 이 상태로 건너는 이거. 이 모양이 가장 짧은 시간에 건너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 두 개를 이해하면 됩니다.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워크북 문제,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점검해 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잠깐 쉬겠지만 쉬는 시간에 풀어도 되고 중요한 건 오늘 만약에 수업이 다 끝나면 물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이 거의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다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보고 꼭 시간을 재야 돼요. 한 문제당 3분 넘기지 않게. 근데 지금 하는 내용이 어렵다. 까다로우면 한번 이렇게 대충 정리해 놓고 그리고 좀 이따 좀 문제 풀어봐 한 이틀 정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체크, 오답 같은 거 정리하면서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을 다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고 연습하고 이렇게.